안녕하세요. LH 도심지원기구 이상준 연구원입니다. 우선 강원도 도심대학원 대학에 입교하신 거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내용은 도심 뉴딜 사업 정책과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총 2번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정책 전반적인 흐름과 사업 선정 평가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최근에 뽑혔던 사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계획 수립하실 때 고민할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따지면은 쇠퇴한 지역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쇠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쇠퇴란 표현은 노후되었다 혹은 낙후되었다라는 것과 거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노후, 낙후가 가장 좋았을 때와 나빠진 결과를 비교하는 용어라면은 이 쇠퇴란 표현은 노후되어 가는 중 혹은 낙후되어 가는 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심특별법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활성화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게 되죠. 근데 법에 보시면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인구, 산업,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지표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법과 다르게 과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나빠졌는가 혹은 최근 몇 년간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가 이런 과정형의 지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쇠퇴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 재생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해 나가죠. 또한 반대로 보면은 크게 성장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와 과정을 통해 쇠퇴해 갑니다. 따라서 이런 쇠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들이 모두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 건축, 도시 이런 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낡은 집을 고치거나 지역에 필요한 공원, 도로 등을 만드는 이런 시설 위주의 사업이겠죠. 반면에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청년 창업이라든지 혹은 중견 상인들이 재취업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문화예술인 같은 분들은 우리 문화예술의 장기를 갖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또 도시재생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이 쇠퇴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점에서는 다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큰 원칙들이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 도시가 겪고 있는 그 쇠퇴란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가급적이면은 원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쇠퇴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즉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맨 마지막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도시가 겪고 있는 쇠퇴의 원인을 해소하고 이러한 원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되 그에 필요한 능동적 처방을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 즉 과거에 국가의 사업은 어려운 곳을 도와주는데 좀 더 우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생사업은 이 어려운 곳들 중에서도 스스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지만 선제적으로 노력을 한 곳을 우대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취지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심대학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쇠퇴 문제점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마을 활동가들과 또 센터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공부한다는 점에서는 이 능동적 처방이 하나의 종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간 도시재생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흘러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국가정책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국가 R&D 사업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를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뉴타운 사업의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크게 일어났을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기존의 물리적 정비 방식의 문제점을 좀 대안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간 좀 소외되었던 사회적, 경제적인 재생을 필요하다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다뤄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의 쇠퇴 원인을 좀 규명하고 활성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러한 기법들 중에 뭐 극히 일부지만 전라북도 전주시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 두 곳에 테스트베드, 좀 현장 적용을 한번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 2년 반 정도 현장 적용을 통해서 검증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쇠퇴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세 번째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의 근거가 이제 마련되기 시작하는데요. 법 자체는 이제 13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법은 보통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뒤부터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법 시행 원년인 2014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최초로 국가가 지원하는 재생 사업이 전국에 13곳이 선정되어서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걸러 2016년도에는 좀 규모가 커졌죠. 33곳의 사업을 뽑아서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총 2차례에 걸쳐서 46곳의 재생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던 과정 중에 2017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조금 때이른 대선이 이제 있었죠. 그 대선 과정에서 기존의 재생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도시 뉴딜 사업이 공약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최초에는 시범 사업의 형태로 68곳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총 매해 한 100여 곳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이르고 있다라고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법명이 상당히 좀 깁니다. 쇠퇴한 도시를 재생 사업을 통해 활성화시키는데 그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재정, 국비죠.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 지방비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중심으로 좀 더 특별하게 지원하겠다라는 법명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법은 크게 사업 절차법과 지원법으로 그 성격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도행특별법은 이제 지원법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지원법 성격의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원법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업절차법과 비교했을 때 쇠퇴한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포괄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절차법인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 절차 근거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당연히 법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이 지원법은 이 쇠퇴한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 지원 근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절차법과 비교했을 때 사업 시행의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개별 사업을 진행할 때는 결국 시장 군수님의 방침이나 기타 타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좀 절차적으로 갔을 때는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법에 의해서 중요하게는 3개의 법정 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 국민분들과 지자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를 수립한 국가 단위의 최상위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자체에서는 이런 국가 기본 방침에 근거를 두고 관련된 계획과 연계해서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쇠퇴 원인을 진단하고 활성화의 큰 전략을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 전략계획을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각각의 활성화 지역별로 다시 실제 사업 실행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시법이 있고요. 국가의 최상위 계획인 기본 방침이 있고요. 지자체의 상위 계획인 전략 계획이 있고,
이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활성화 지역 단위별로 실제 사업 실행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그 계획 수립 체계의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 좀 유념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령을 보면은 이와 같이 법, 그리고 국가의 계획, 지자체의 상위 계획, 지자체의 하위 계획, 이런 3단 법 체계, 이 법과 함께 이 3단계의 계획 수립 체계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유사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도정법에서도 국가의 방침이 있고요. 저희의 전략계획에 해당되는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활성화 계획에 해당되는 정비 계획이 있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정법 같은 경우는 저희 상위 계획에 해당되는 기본 계획에서 이 정비 구역을 직접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해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범위, 일단의 범위 정도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상위 계획 전략 계획에서 활성화 지역을 바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 얘기는 하위 계획, 즉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위 계획에서 지정한 활성화 지역의 지정 사항을 임의로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 체계와 함께 이제 기본적인 사업 지원 체계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입니다. 도행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만 이 쇠퇴한 지역에는 꼭 국토교통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다양한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위원회 조직을 국토교통부 산하가 아닌 국무조정실 산하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을 맡고요.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각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위원회에서는 도심법과 같은 정책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다양한 부처가 함께 지원할 사업 지역도 선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 공무원 조직이 바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별의 조직으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겠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정책적인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공무원 조직도 있겠죠. 저는 이제 도시재생지원기구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지원기구는 중간지원 조직의 하나입니다. 중간지원 조직 처음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A와 B 사이의 중간에서 상호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지원기구는 국가와 지자체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요.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에 잘 설명드리고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지방행정과 우리 사업의 주체인 주민 혹은 주민들의 조직이 있겠죠. 이런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광역, 기초, 그리고 활성화 지역 현장 단위별로 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역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 보시게 되면은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오늘과 같이 이제 지원센터에서 근로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주민분들과 행정사에 많은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시는 화면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는 선도지역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반지역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선도지역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게 되죠. 선도지역은 쇠퇴의 문제가 아주 크거나 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생기죠. 국가가 직접 지정해 준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활성화 계획은 활성화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활성화 지역은 전략 계획이라는 계획에서 지정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국가가 선도 지역이라는 이름의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 준다. 즉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혹은 전략계획은 수립되었지만 해당 지역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바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특례가 붙다는 점이 이 선도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선도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 지정과 계획에 대한 국가 지원이 결정이 되면은 국가 지원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국가가 지정했으니까 활성화 계획 승인도 국가가 직접 하게 되는 그런 절차적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는 일반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선도지역이라는 용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지역이라는 용어를 이제 보통 편의상 쓰게 되는데요. 당연히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지역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 계획안을 만들어서 국가의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차이점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이 일반 지역 방식인 경우에는 이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국가가 승인을 하지 않고 국가 지원 사항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계획의 승인은 지자체에 다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 계획이 잘 수립됐다고 저희가 전제하면은 활성화 계획 내에는 다양한 목적의 사업이 편제되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러한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재원, 즉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는 화면 기준으로 왼쪽 상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좀 딱딱한 용어로 저희가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 이제 마중물 사업이라고 많이 일컬어지고 있죠. 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사업 지역마다 제일 작게는 50억, 많게는 250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럼 이 국비 지원 조건에는 하나가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같이 매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이제 매칭 방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 5대5 정도의 기준을 갖고 매칭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마중물, 즉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국비를 보조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부처 연계 사업인데요. 이 마중물 사업과 연계했을 때 그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너지가 발휘되는 타부처의 사업 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도시재생법 이외의 국비 지원 사업도 이 연계 사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지자체 자체 사업입니다. 이 국비를 보조받지 않고 순수하게 해당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만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이 이 자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공기업이나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죠.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사업이 남게 되는데요. 주택도시기금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주택기금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국민주택기금이 이 도행 정책이 추진되면서 도시자가 좀 붙게 되는 기금 개편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택 사업에만 기금이 지원이 됐다면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에도 이 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부터는 이 기금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의무적으로 좀 사용되는 규정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국비 보조액의 10%를 반드시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의무 규정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유형별 지원 사항은 화면으로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도행 뉴딜 사업 기본 유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그리고 일반 근린형, 중심시 가정, 경제 기반형의 이 5가지 유형을 일컫습니다.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관련 근거 법령 그리고 예산 지원 규모 등을 표로 정리했으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금 부분도 별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큰 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표를 잘 보시면 위에 도시행 지원이라는 구분과 중반 이후부터 도시 기능 증진 지원으로 이제 크게 결이 나눠져 있죠. 이 위에 도행 지원 부분은 이제 흔히 이제 리츠 방식 등의 금융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어떤 리츠 설립 자금에 필요한 최소 설립 자본금을 출자해 드리고요. 이 리츠 사업자가 조달해야 되는 사업비에 대한 융자와 보증을 서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도시 기능 증진 지원 부분은 우리 지자체, 공기업 또 일반 주민이나 상인분들이 소규모로 융자를 받는 그런 사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기금 지원 조건은 이 표로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도민특별법 시행 원년에 최초의 국가지원 재생사업이 전국에 13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때 선정 방식은 선도지역 방식입니다. 한 해 걸러서 2016년도에는 일반지역 방식으로 33곳이 이제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총 2차례에 걸쳐서 46곳의 국가지원 재생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이제 도시 뉴딜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최초 17년도에는 선도지역 방식을 원칙으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희망하시는 곳은 일반지역 방식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68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8년도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99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한 곳이 더 있는데요. 포항 흥해 지진 난 곳 기억나시죠? 이곳은 공모 절차 없이 특별재생지역으로 한 곳이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일반지역 방식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국토부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건에 한해서만 선도지역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19년도에는 116곳, 그리고 20년도에는 117곳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19년도부터는 신규 사업 3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이 116곳과 117곳에는 기존 기본 유형 외에도 신규 제도가 포함된 수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447곳의 국가지원 재생사업이 선정되어서 이 중에서는 19곳, 14년도에 13곳을 포함한 전체 19곳의 재생사업이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마중물 사업의 집행이 다 끝났고요. 나머지 약 400여 곳은 아직까지 한참 진행 중에 있다라고 큰 경과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도잉 뉴딜 사업의 선정, 그리고 관리, 평가 체계에 대한 큰 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잉 뉴딜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비전을 한번 볼까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라는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잉 사업은 커뮤니티에 기반한, 그리고 또 협치 체계에 기반한 사업이죠. 따라서 우리 지역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사업을 주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재생 사업이 단순하게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 자체를 혁신시키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 비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전 하에 주거복지, 도시 활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이라는 4대 목표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 좋은 얘기여서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시려면은 3대 추진 전략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도시공간 혁신인데요. 쉽게 표현드리면은 우리 노후주거지의 빈집 혹은 저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 등이 있죠. 이러한 공간 등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회복이나 소외를, 그러니까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로 바꿔내 가자라는 부분이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드웨어 전략과 함께 연동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 즉 경제 활성화 측면의 전략입니다. 즉,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주민, 상인 혹은 청년 등의 새롭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활성화 측면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연동해야 된다는 부분이 두 번째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뉴딜 사업 이전에 도시재생 사업이죠. 따라서 이렇게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즉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치 체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이 이 세 번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단순하게 시설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 내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우리 상인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지, 또 커뮤니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사업 유형이 지난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법에는 크게 활성화 지역 혹은 활성화 계획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 경제 기반형 그리고 근린 재생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2016년도에 공모 과정에서 근린 재생형이 중심 시가지형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시 주거지 지원형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죠. 근린 재생이 결국에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으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타법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의 사업 명칭과 내용이 바뀌면서 우리 동네 살리기란 사업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상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기본 유형이다라고 하면은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그리고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이렇게 이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4종과 균특법에 의한 우리 동네 살리기까지를 포함한 5종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법 개정이 되면서 큰 변화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데요.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인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라는 신규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 신규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업관리자입니다. 도인 뉴딜 사업이 이제 많이 보급 확산이 되면서 우리 기초지자체 단위로 봤을 때 뭐 적게는 한두 곳, 많게는 서너 곳 정도까지도 사업 현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다수의 사업 현장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되고 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을 하고 사업에 대한 진행을 대신 부탁드리는, 즉 위탁 방식이죠. 이런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제도의 원형은 2017년도부터 공공기관 제한형이라는 방식으로 있었는데요. 그럼 공공기관 제한형과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뭐가 달라졌느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제한형은 공기업과 지자체가 사업을 공동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었고요. 이 총괄사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반드시 한 곳 이상의 거점 투자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즉 공기업의 투자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위탁 협의에 따라서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시재생혁신지구입니다. 제가 이제 법 설명을 드릴 때 저희 법이 지원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업의 후반부로 갔을 때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절차적으로 복잡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역이 아닌 혁신지구라는 별도의 지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블럭 단위의 공간 범위로 해서 지구 단위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이 혁신지구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도인특별법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혁신지구 부분은 사업절차법 체계를 별도로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신속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었다라고 특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은 이제 도시사업 인정제도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인정사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국가의 지원은
활성화 지역이라는 면 단위에 활성화 계획이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국가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 계획을 잘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더니 마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우연히 길 건너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이 마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 가능하다는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활성화 지역 밖에 있다 보니 또 활성화 계획에 그 사업을 포함시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성화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도 이 도행사업의 취지가 인정되면은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 인정사업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제 점 단위의 재생 사업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및 관리 체계의 변화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사업 이후 부분만 조금 압축을 해봤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이 사업 구상서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구상서 공모 방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 구상서 공모 방식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조금 완화해서 우리 신규로 지자체가 좀 진입하는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모란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 좀 공모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좀 부풀려지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실질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오히려 이제 초창기 때 검토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안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 계획 수립 기간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지연되거나 사업 내용의 수준이 선정 당시의 취지가 조금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사업 구상서 공모 방식을 폐지를 하고요. 활성화 계획안, 우리가 이제 법적인 절차가 있죠. 주민공청회라든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마치고 나서 최종 승인을 앞둔 그런 계획안으로 바로 사업을 신청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국가 지원을 결정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어떤 의결사항도 바뀌게 되는데요. 17년도와 18년도에는 선정을 확정하는 특위가 한번 열렸고요. 국가 지원을 확정해서 통보해주는 특위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19년도에 과도기를 거쳐서 현재는 선정과 국가 지원을 한 번에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는 방식으로 그 절차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도적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도, 18년도에는 선도지역을 원칙으로 했었고요. 19년도부터는 일반적 원칙으로 큰 틀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잠깐 생략을 했는데요. 사업을 뽑을 때 큰 틀에서 보시면은 중앙정부가 직접 뽑는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 광역지자체 선정 권한을 일부 위임해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도사업 선정 같은 경우에 17년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요. 최초 17년도에는 개수로 그 배분을 해드렸고요. 18년도부터는 총액으로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9년도부터는 이 총액으로 배정해 드리는 방식은 동일하나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이 총액의 상벌제도, 즉 예산을 더 드리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상벌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최근의 정책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사업 선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이 활성화 계획안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라는 체계로 사업을 선정하고 국가 지원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은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게 되고요. 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서 매월 단위로 집행 점검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부진 혹은 부진이 우려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다양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고요. 부득이하게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 집행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에
경미한 혹은 중대한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의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연도 초에 전년도의 사업이 계획 대비 얼마만큼 잘 진행됐는지, 즉 연차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각각의 평가 체계에 대해서 큰 틀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사업을 선정하고 국가 지원을 결정하는 평가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또 국가 지원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관문심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관문심사의 제도를 타당성 평가 체계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이제 거버넌스, 활성화계획 수립의 타당성, 그리고 단위 세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과 지원 조직이 과연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또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인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검토가 됐는지를 보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성화계획의 타당성은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세태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사업 도출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리적으로 잘 도출했는지를 보는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 세부 사업은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개별 사업들이 과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증하고 갖췄는지를 평가한다라고 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차별 추진적 평가는 매년 1월 15일 날 평가계획이 지자체에 시달이 되게 되고요. 그럼 광역지자체 일자 평가를 경유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평가라는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이 실적평가 부분이 조금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기준 대비 거버넌스와 사업 부분의 배점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가 연중 그 전수점검을 별도로 하고 계세요. 앞서 설명드렸던 매월 단위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점수와 연동하던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토부의 평가는 집행률과 사업 공정률 위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연차별 평가에서는 이런 신호등 점검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하되 평가위원들이 다양한 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보시고 평가 결과를 가감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바뀐 부분은 뒤에 사업관리 부분에 대한 점수가 40점으로 신설이 됐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토부의 전수점검이 강화되면서 좀 정량적인 평가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지역 현안 혹은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정량적인 어떤 사업의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그러한 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부분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을 거버넌스 체계, 즉 행정협의회라든지 사업추진협의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평가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사업의 실적을 챙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 추진 과정의 다양한 현안과 이슈에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상호 입증한 증빙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진 부분은 종합성과평가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됐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차별 추진적 평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중물 사업의 집행이 다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 전후를 비교하는 종합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부분이 올해 새롭게 바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실적평가 부분의 지표 알아보도록 할까요? 앞서 보셨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체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버넌스, 사업, 그리고 성과 관리라는 세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연차에 따라서는 초기에는 거버넌스 항목의 비중이 높고요. 또 사업 후반부에 가면은 사업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가중치 적용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 표를 보시면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할 텐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좀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주로 이제 질적인 평가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까만 글씨 부분들은 주로 이런 조직이나 활동이 있냐, 없냐, 많이 했냐라는 이제 정량적인 평가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 부분은 이러한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또 사업에 필요한 방식으로 잘했냐를 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정성적인 부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이 활동들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이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잘 조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좀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다시피 도잉 예비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역량 강화 사업들을 좀 통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예비자가 붙었죠. 앞으로 이제 우리 시도 선정 사업에 한해서는 반드시 이 예비 사업을 선행해서 완료돼야지만 시도 선정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도잉 재생 거점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도잉 뉴딜 사업도 벌써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은 아직 준공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점 시설 사업은 이제 준공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마중물 사업, 즉 국비 보조를 통해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거점 시설과 관련된 법적 정의 혹은 정책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이제 법적 정의입니다. 저희 특별법에는 이제 도시재생 기반 시설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 시설과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 이용 시설로 이 도행 기반 시설이 구성되어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도행 기반 시설 중에 생활 편의 증진이나 삶의 질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시설을 기초생활 인프라라고 또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 기준은 국가 도행 기본 방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초생활 인프라의 취지는 생활의 소스랑 어느 정도 상당히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거점 시설 기능의 개념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중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집접한 시설을 어울림센터라고 또 별도로 명칭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중견 상인들의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공간을 상생협력상가라고 또 별도로 명칭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제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제도 자체가 거점 시설 또는 기능에 바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잉 혁신지구는 이 혁신지구 전체가 지역의 거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총괄사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직접 투자 시행하는 사업을 거점 사업이라고 저희가 또 명칭하고 있죠. 도잉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활SOC 복합형에 가깝기 때문에 이 인정사업 자체가 생활SOC 성격의 거점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와 함께 국토교통용 예비적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 해당이죠. 도잉 청년혁신스타,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런 다양한 사업 운영 주체에 대한 육성 방안도 국토교통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 개별 지자체에서는 시설 준공 전에 이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지침이 이미 하달이 된 바가 있죠. 우리 광역지자체에서는 세부 사업별 시설 준공 8개월 전에 기초지자체에 운영 관리 계획 수립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 관리 계획 수립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요.
저희가 재생사업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시설도 조성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운영 주체에 대한 육성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 지원이 다 끝나게 되면은 결국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또 다양한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실무적 어려움에 봉착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무원분들, 우리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은 시설 준공 몇 개월 전이 아니라 1, 2년 전부터 가급적이면은 사업 초반부 단계부터 이 마중물 지원 종료 이후에 혹은 개별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해당 시설과 프로그램을 어떤 재원을 통해 누가 협력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용도, 또 각 층별 용도, 그리고 또 각 층별 용도와 기능에 대한 운영 방식 등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시설에 대한 입주 기간 혹은 운영 주체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자생적인 수익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가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시재생 전문가 인정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우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 대학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한 6월, 7월 정도쯤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이 전문가 인정 제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행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재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교재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이제 도행 사업에 대한 참여 경력과 교육 이수를 하게 되면은 한 두어 단계의 급으로 나누어서 전문가 자격을 인정해주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검토 중에 있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교육 인정 제도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우리 광역이나 기초에서 하시는 다양한 교육 사업에도 참여해 주시고 이를 통해 개인의 발전 또 지역을 위한 다양한 실무자로서 좀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는 한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최근에 뽑혔던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고 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 기업 수립할 때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올해 도행 누질 사업 선정 방향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작년 또 재작년에 뽑혔던 주요 사업 선정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국가지원 신청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중점 선정 방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이 주택 공급 정책이 상당히 강도 높게 다양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죠. 도행 누딜 사업 같은 경우도 이 이사 대책, 이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흔히 저희가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런 이사 대책의 일환으로 도행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강화에 대한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주택 공급을 연계하고 사회 문제 해결 사업을 중점 선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정도의 중점 선정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거 재생 특화형입니다. 말 그대로 도행 사업과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도정법 등에 의한 정비 사업들 혹은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이제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 도행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앙에서 선정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약 30곳 내외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활성화 계획에 의한 사업이거나 혹은 인정 사업이거나 혹은 주거혁신지구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제한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혁신지구는 현재 법령 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마 좀 언론 보도에 접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한두 주 전에 이 주거혁신지구에 대한 시범지구가 보도자료가 나간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중점 선정 방향은 도시 문제 해결형입니다. 위험 건축물, 빈집, 쪽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곳들을 재생사업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5곳 내외 정도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미 이제 작년 말에 위험 건축물 특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이제 선정 절차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이 특별 공모에서는 3곳이 이제 선정이 되었죠. 그럼 이제 남은 한 10곳에서 12곳 내외 정도는 올해 중앙 선정과 시도 선정 과정을 통해서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인정사업 방식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주거 플랫폼 뉴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정 방향은 주로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방식이라면은 주거 플랫폼 뉴딜 같은 경우는 우리 중소도시, 이제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국토교통부에 이제 지역정책과라는 또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정책과에서 농림부 등과 협업을 통해서 이 우리 군 지역에 대한 주거 그리고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 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행 사업에서도 이러한 주거,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즉 주거 플랫폼 성격의 사업 취지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도행 사업으로 선정되지만 이 주거 플랫폼 사업으로도 간주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도 선정군에서 5곳 내외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공공주도 3080 이사 대책에 나와 있는 도시 관련된 사항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5년간 총 3만 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 도행사업에 떨어져 있는 어떤 미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광역시의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취약지에 주거복지, 생활 편의의 거점을 혁신지구 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기존의 혁신지구 관련된 조항의 일부 개정이 수반되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혁신지구와 뭐가 달라졌느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지구 내에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요. 국공유지를 제한 2만 제곱미터의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제한하게 되면은 국토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방식이고요. 기존의 이제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수용이 불가능했던 것에 비해서 이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제한적인 수용권이 좀 도입될 예정이다라고 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재생 특화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활성화 계획에 의한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의 도행 사업을 주택 공급과 연계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자료상에 보시면 약간의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도시재생 지역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시재생 지역은 도행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내부에서는 활성화 계획에 의한 사업이 기본 유형이 될 것이고요. 외부에서는 인정 사업이 기본 유형이 될 것이겠죠. 그리고 이 주거재생 특화형 같은 경우에 활성화 계획 수립 형태를 기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지원해드렸던 국비 지원액 플러스 알파로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추가 예산 지원이 수반된다는 부분도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정사업 부분은 도시 지정 지역 내에서도 주택사업인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부분이 지침상에 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인정사업이 19년도에 최초에 도입되었을 때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 상태에 활성화 지역 내에서도 가능했고요. 활성화 지역이 아닌 밖에서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활성화 지역 밖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도가 바뀌었고요. 활성화 지역 내인 경우에는
몇몇 특수한 사업들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조항이 바뀌었었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변화가 되는 건데요. 이 주거 특화형에 해당되는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 지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사업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식, 규모,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9년도부터 이제 신규 사업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중앙 선정과 시도 선정의 세부적인 유형도 조금 더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정사업, 혁신지구, 그리고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중앙선정, 즉 국토부에서 직접 사업을 선정하게 되고요. 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아닌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는 광역에서 1차 선정을 해서 중앙에서 최종 국가 지원을 결정하는 2단계 선정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앙 선정인 경우에 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아니더라도 중심시가정이나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 지자체 제한 방식도 사업 내용만 좋다고 하면은 선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선정 규모는 작년과 좀 유사한 규모인데요. 우리 광역선정, 시도선정은 총 50곳, 그리고 중앙선정은 70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20곳 정도 해당이 되겠네요.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두 차례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시도 선정은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선정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약 6월 말 정도에 이 특위를 통해 선정과 국가 지원이 결정이 되게 될 예정이고요. 시도 선정은 이제 5월 초에 접수가 되어서 9월 말 특위를 통해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이제 12월 중순쯤을 목표로 해서 중앙 2회차 선정이 진행된다라고 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제 세부 일정은 아래 하단에 있는 표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작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도 선정 부분인데요. 시도 선정의 이제 세부 스케줄링을 보시면은 5월 달에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중앙의 실타가 중앙의 이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 대비 봤을 때 한 1, 2주 정도가 조금 길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우리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업 선정의 기회가 좀 없었던 우리 기초지자체를 조금은 좀 우대해서 사업을 뽑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좀 상황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 예년 대비 혹은 중앙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 대비 활성화 계획의 완성도나 사업의 취지가 다소 조금 떨어지는 그런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으면 그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사업 계획을 보완하는 조치가 좀 긴박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는 그러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에서 선정되고 난 뒤에 중앙의 실타에 올라오는 초기에 사업 계획을 한 번 더 보완하는 절차와 기간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대비 한 1, 2주 정도 전체적인 일정이 좀 길어졌다라고 이제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우리 광역에서 선정됐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마시고 중앙의 실타평가에 대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계획 보완 사항들을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사업 선정의 좀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집행부진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조항입니다. 이 작년도 한 해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신호등 관리 체계에 의해서 사업 점검이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사업 집행이 좀 부진한 우리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선정에는 제한 조치가 좀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 만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 만해 대책에 따른 조치 실적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도 선정 자체도 좀 제한이 된다는 부분 유념하시고요. 향후에는 이 사업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부분을 좀 더 유념해 주시면 이 추가 선정할 때 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 지역, 즉 활성화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국가 지원이 추진 중인 지역은 당연히 이 국가 지원 사업이 끝나야지만 신규로 사업을 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공급 정책 등과 연계해서 추가 사업을 발굴할 경우에는 이 국가 지원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도 현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법제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법제도 검토 하에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그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두 달 정도 내에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내용, 국비 지원 중복 신청 불가, 상호 배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은 타 부처의 지원 사업과 재생 사업을 연계 혹은 연동해서 추진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이제 발생이 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A 부처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주차장과 연접해서 혹은 좀 공간을 분리해서 추가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이제 허용이 됐었던 방식인데 작년부터는 이 유사한 기능을 두 개의 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혼용하거나 혹은 기능적으로 혼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라는 실무적 지침이 이제 좀 수립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표 예시처럼 유사한 기능들을 뭐 이렇게 혼재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이 국비 지원이 중복성이 없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주택도시기금 의무 사용 비율을 미달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선정해서 배제가 되고요. 부동산 과열지구도 선정해서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전 적격성 혹은 사후 적격성에서 부적격 판정이 된 지역들은 심사 자체를 못 받거나 선정이 되더라도 이 선정 결과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일 예비사업 부분입니다. 앞선 전 시간에 예비사업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 시도 선정인 경우에는 이 예비사업이 반드시 먼저 선정이 되어서 완료된 경우에만 이 신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같은 경우가 좀 과도기적인 해인데요. 이 예비사업이 도입되기 전에 추진되었던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까지 예산 집행을 한다는 전제에서 약 90% 정도까지 한다는 전제에서 조건부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비사업은 사업이 끝나야지만 선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몇 번 강조해서 설명드리는데 이 신규 사업 선정에서 최근에 몇 년간 집행관리 부분을 상벌제도와 연동하는 부분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설명드린 바 있죠. 예를 들면 집행률이 부진한 지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정해서 배제한다든지 혹은 이러한 기초자치가 많은 광역지자체에는 우리 시도 선정에 필요한 총 예산을 차등 배분할 때 페널티가 적용이 되어서 삭감이 되는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역 혹은 기초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에 좀 더 유념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도 예산 총액은 기본 배정이 있고요. 또 차등 배정이 있고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따른 배정이 있습니다. 기본 배정은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별로 한 곳씩을 균등해서 배정하는 방식이고요.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에서는 사업 수요가 없어서 이 기본 배정에서 빠진 바가 있습니다. 차등 배정은 지역의 재생 사업의 시급성 혹은 형평성 또 사업의 준비 정도를 고려해서 차등에서 한두 곳 정도가 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센티브 페널티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신호등 관리 체계, 즉 집행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곳과 페널티를 받는 곳에 따라서
가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을 잘 관리해 주셔서 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신 광역지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많은 선정 개수를 확보를 하셨는데요. 많이 선정이 되시고 그 이후에도 잘 유지 관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좀 바뀐 부분은 가점 또 감점이 또 많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년도 이후부터 중앙선정은 이 가점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되었고요. 가점 항목 중에 필수 항목이 생겼습니다. 즉 가점 중에 2개 이상을 반드시 해당돼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동이 되었고요. 시도 선정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점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 대비했을 때 전체 가감점을 중복해서 최대 5점까지 인정한다는 부분은 동일한데요. 가감점 항목이 몇 가지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사업 담당 조직의 전문성, 그리고 주거 플랫폼인 경우, 그리고 사업 점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등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다른 부분은 가점이기 때문에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손해가 되진 않는데 감점 부분은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가감점은 아닙니다만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특정 정책 사업과 재생 사업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한 특화형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동행 사업이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동행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집수리 사업과 골목길 정비를 일체형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간의 집수리 사업의 문제점은 이 골목 정비와 집수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집수리도 군데군데 이렇게 좀 이가 빠지듯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사업의 효과가 조금 반감되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골목길도 정비하고 골목길에 붙어 있는 집들도 같이 정비하는 이런 동행 사업이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뽑혔던 사업 선정 사례들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9년도에 뽑혔던 인정 사업 중에 하나이네요.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제 제안을 주셨고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공용 주차장을 이 인정 사업비를 활용해서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법적인 주차장, 법정 주차 대수를 채워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사업 시행 주체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저희 이제 인정 사업비를 활용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을 추가해서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 리소스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다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권고사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그러니까 이 입주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 1층으로 좀 올리고 입주자들을 위한 주차장은 그 밑에 층으로 내리도록 좀 권고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또 입주자들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획에 반영되지는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년도에 뽑혔던 인천 부평의 인정 사업입니다. 유형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 유형 건축물에 대한 재생 사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이 좀 작아서 잘 확인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 옹벽이 좀 있고요. 옹벽의 위쪽과 아래쪽에 좀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단독주택과 다세대 형태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 옹벽으로 인한 붕괴 위험도 있었고요. 또 이 옹벽과 함께 좀 건축 구조적으로 취약한 노후주택이 같이 존재를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일체감 있게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셔서 지역에 필요한 공공 기능으로 이제 탈바꿈한 사례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을 위한 돌봄 기능 등을 도입하는 등 공원 또 이런 공공시설 또 주차장 등을 일체감 있게 정비해서 옹벽도 개선하고 또 구조적으로 취약한 노후주택도
이런 공공시설로 치환하는 사업이 위험건축물 특화형의 인정사업으로 뽑힌 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이 위험건축물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준비한 지역에서는 이 사례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정사업은 좀 특수한 케이스라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업을 했죠. 영구 임대단지예요. 우리 대구 달서구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생 사업을 그동안에는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영구 임대단지 내에 보통 이제 그 사회복지관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사회복지관에 여유부지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인동 간격이라든지 외부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이 지역 주민들과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이제 공공 거점 시설을 인정 사업으로 제안을 주셔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이렇게 아파트 단지지만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의 SOC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들도 사업 내용에 따라 선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새롭게 좀 알려준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혁신지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는 혁신지구는 이제 19년도에 선정이 되었고요. 서울 용산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방부 부지를 포함한 이제 국공유지와 이제 사유지가 이제 혼재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서울시가 이제 매입을 하셔서 주거 시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 시설 그리고 판매 부대 시설 그리고 이제 국방부를 포함한 이 정부 부처가 쓰는 공공시설 등으로 이제 복합 개발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어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능이나 건축 계획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주거와 업무와 그리고 공공시설이 복합화된 그런 지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혁신지구는 이제 충남 천안이 제안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KTX 천안역 말고요. 일반 열차가 쓰는 천안역 뒤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복합 환승 기능을 갖고 있는 공간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성격의 기업 입주와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형식의 내용들이 복합화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중심시가정 사업으로 이미 기선정된 지역에서 이 혁신지구가 중복해서 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사례다라고 보시면 그 아주 좀 중요한 시사점이 여기서 있습니다.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활성화 지역 내부, 외부에서도 가능하고요. 또 이미 사업이 선정된 지역에서도 추가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활성화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혁신지구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복 지원이 되죠. 따라서 이제 기존의 활성화 계획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이 선정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중물 사업 혹은 비마중물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이 도입되었고요. 일부 조금은 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도입 기능과 시설 계획을 조정하면서 사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선정된 지역에서 혁신지구를 준비하실 때는 우리 천안사를 잘 보시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잘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뽑힌 이제 광주 북구의 혁신지구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이제 이미 사업이 한번 선정된 지역에서 추가로 이 혁신지구가 선정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천안 사례와 비슷하게 광주 송정역, KTX역이 아니라 옛날 광주역 쪽에 사업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그리고 R&D 기관의 입주와 기능을 위한 R&D 시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지원 기능을 맡은 사회문화혁신센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큰 센터의 거점 시설과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작은 썸네일 보시면은 이 철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공공시설과 함께 혁신지구 연계형 주택이 복합 조성돼서 공급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사업 선정이 되었고 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도입 기능 그리고 세부 운영 프로그램들이 고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름 이제 활성화 계획 형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경제 기반형 사업입니다. 경북 문경에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웅크라, 문경 팩토리아라고 조금 생소한 제목이 있는데요. 이 웅크라라는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해체되고 없는데요. 이 6.25 이후에 이제 재건 사업을 위해서 국제기구가 이제 도와줬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역할을 했었던 국제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시멘트 공장인데요. 특정 기업이 갖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업유산으로서 가치가 뛰어난 곳인데요. 문제는 이 대규모 공장의 문을 닫으면서 지역의 전반적인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경시에서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 공장 시설의 어떤 특수한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혹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특이한 점은 전체 사업을 SPC, 특목적 법인을 통해서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가 이제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동안에 저희 재생 사업에서 이 경제 기반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과 협력하는 모델 등은 몇 곳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우에는 마중물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이 어느 정도 좀 분리가 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문경 사업은 사업 전체가 하나의 SPC로 묶여서 마중물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그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제 선정 당시에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또 걱정도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재정보조 사업과 민간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수익성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중고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 도행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이 정부의 재정을 넘어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해야 되는 점에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경 팩토리아 사업의 경과를 보고서 우리 재생사업에서도 본격적인 민간 투자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뽑힌 대전 동구 사업이네요. 중심시가정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쪽방촌 재생사업의 시리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쪽방촌 재생사업이 현재까지는 이 서울 영등포를 포함해서 우리 대전, 부산 이 세 곳이 선정이 된 바가 있는데요. 영등포가 1호 사업이었죠. 다만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이제 공동주택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 대전 동구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이제 재생사업 계획으로 이제 선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화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 부분이 이제 대전역이고요. 대전역에서 나오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이 쪽방 지구가 있습니다. 이 쪽방 지구를 공공주택 지구로 조성을 해서 이 영구 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그리고 분양주택, 그리고 이제 상업 업무 시설이 토지 분양 방식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쪽방 지구에 거주하셨던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길 건너에 그 한약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원도심 상권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다양한 계층들, 또 우리 중견 상인들과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뭐 창업 지원 기능 등을 이 공간적으로 연결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활성화 계획 사업은 이제 경남 밀양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중심 시가정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좀 드릴 예정인데요. 총괄 사업관리자 방식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부분과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총괄 사업관리자는 대부분 이제 공기업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기업이 직접 투자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 총괄 사업관리자가 투자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은 어느 정도 다 충족되어서 사업 계획에 담기게 되는데요. 문제는 총괄 사업관리자가 투자 시행하는 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과 활성화 계획의 전체 목표 혹은 중요한 사업 간의 인과관계가 역설적으로는 좀 적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 경남 밀양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안으로 잘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 도면을 기준으로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번호로는 2번으로 써져 있습니다. 아리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아리랑이라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전수를 하기 위한, 즉 예술인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마중물 사업이 일부 투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젊은 무형문화인을 꿈꾸는 예술가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사업은 설명드리면 왼쪽에 아리랑 어울림센터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소규모 청사를 리뉴얼하면서 행복주택이 복합 조성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행복주택에 앞서 설명드렸던 무형문화인을 꿈꾸는 젊은 예술인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청사 부분에는 우리 예술가들을 위한 공공지원 기능이 조금 더 직접화돼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예술인들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주거도 안정이 되고 행정 서비스도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이제 지역을 위한 봉사, 공헌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다시 오른쪽에 하단부로 가면은 산문동 숲속 그린 캠퍼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계신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 수업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예술인 분들이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과목들을 가르치는 역할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 가운데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이 중심상업지역에서 아리랑 축제도 있고요.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문화축제에 이 예술가분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중견상인들 혹은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문화에 기반한 다양한 창업 콘텐츠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주택공급 사업이 단순히 주택공급 사업으로 나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의 컨셉 혹은 사업의 중요한 작동 기제와 연동돼서 충분히 인과관계를 갖고 설명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주택공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주택공급 자체가 전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인과관계를 갖고 타 사업과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은 사업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 사례는 이제 부산 서구인데요. 마찬가지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사업입니다. 주거지 지원형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사례도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이렇게 2점 세선으로 보여진 부분이 활성화 지역인데요.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은 바다지만 뒤는 이제 구릉지죠. 그래서 산복도로라고 해서 이 산 중턱에 도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위편에 있는 아주 구릉지, 급경사지 구릉지의 형태의 노후주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역에는 이 활성화 지역과 이제 연접해서 다수의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워낙 급경사지에 부정형 필지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도로, 공원 등의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곳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왼편에 보시면은 A-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현지 개량 방식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사가 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총괄사업관의 역할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워낙 이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수가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좀 밑도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최초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인정되나 이 총괄사업관리자가 해야 되는 어떤 공급의 규모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중물 사업으로 저희가 노후주택 집수리를 하죠. 근데 아쉽게도 이 경관 개선 목적의 외관에 대한 수리만 현재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공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마중물 사업비로는 외관을 개선하고 우리 지방공사의 별도 재원으로 내부 집수리를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없었던 사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의 외형적 규모가 좀 적다라는 여전히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자 또 다른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임대주택을 한 곳 정도 더 하겠다. 다만 지금 당장 그 부지를 특정하거나 사업계획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의 목표년도를 국비지원 기간보다 2년 뒤로 미뤄서 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기 전에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이 공기업 참여 사업 방식으로 이 추가 두 번째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주셨고 결국 이 제안이 잘 설득이 되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시사점이 있는데요. 우리 지방 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때 아무래도 이제 중앙 공기업과 대비했을 때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좀 어렵죠. 따라서 이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지방 공기업만 할 수 있는 조금 더 중앙 공기업이 제도적인 기준에 묶여서 쉽게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꼭 총괄사업관리 방식이 아니어도 전체 활성화 계획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정부의 지원은 마중물 성격의 국비 지원이죠. 마중물은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활성화 계획의 목표 연도는 마중물 지원 기간보다 같거나 길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는 마중물 지원 기간에 맞춰서 활성화 계획 목표 연도를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활성화 계획의 목표 연도가 끝나면, 즉 활성화 계획에 의한 모든 사업이 끝나면 계획에서 표방했던 성과가 그 시점에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활성화 계획에 의한 사업은 대부분 마중물 성격이다 보니 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 1년, 2년, 3년 뒤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따라서 이러한 성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고려한다면은 활성화 계획 목표 연도를 조금 더 그 뒤에 놓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활성화 계획에는 국비 보조 사업도 있지만 지자체가 사업을 별도로 하실 수가 있죠.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점 시설이 조성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자립적인 운영이 되겠지만 그 초기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보조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활성화 계획이 살아 있어야 지방비를 편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적 근거가 유효하다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저희 지원기구에서 검토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활성화 계획보다, 그러니까 마중물 지원 기간보다 활성화 계획 목표 연도가 최소한 1, 2년 정도, 많으면 한 3년 정도 뒤에 완료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많이 권고해 드리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사례 말고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20년도에 선정된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부산 동구에서 제안을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대전 사례와 같이 이 쪽방촌 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저희 활성화 지역 내에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데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와 저희 활성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활성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기존의 현지 계량 방식에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어서 쪽방촌을 포함한 노후불량 주거에 계신 분들을 선 입주시키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 지역 위쪽에 보시면은 사업 기간 내에 이 임시 거처를 좀 마련해서 순환주택을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순환용 이주주택도 같이 마련하는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에 부족했던 여러 가지 생활 SOC라든지 보행 환경 개선 이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부터 강조되고 있는 주거재생 특화형을 고민하실 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비사업 지구가 이 활성화 지역과 온전히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대부분 이제 그 일부가 이제 오버랩이 되어 있는 형태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전체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정비 쪽에. 따라서 활성화 지역과 포함되어 있는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부 사업 방식을 조정하는 그런 첫 번째 사례다라고 보시면은 주거 특화형을 준비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시사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는 이제 주택 공급과 연계한 도행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을 쪽방촌 사례라든지 기타 이제 이 총괄사업가래제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뭐 유형 건축물 혹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도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인정사업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택 공급 역할을 하는 공기업의 역할 혹은 권한, 바꿔 얘기하면 책임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공기업과 우리 기초 혹은 광역지자체 공무원 간의 호흡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현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현안들을 이 협의 초기부터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기업과 우리 지자체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더욱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시도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방의 어떤 사업 역량 혹은 사업 실행력 확보에 대한 검증이 점차 또 강조되고 있는데요. 뭐 일부 내용은 이제 적격성 검증 항목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적절한지 또 우리 도잉대학 등을 충분히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미 예고되었거나 올해 지침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사업 실행을 위한 다양한 실무적 준비를 충분히 하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특정 시점에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내용 몇 가지만 또 추가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좀 지을 예정인데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시다 보면은 이제 지역의 세태 문제를 이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입증하시게 되죠.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것들은 뭐 다양한 통계 자료나 혹은 조사된 지표 등을 뭐 잘 설명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결과들을 시사점 위주로 정리를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프나 표 혹은 어떤 문장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심사평가자들이 쉽게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의제를 잘 발굴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약 100여 페이지에 있는 자료 등이 별 시사점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세태의 문제점들을 수치 등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얼마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느냐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주민협의체를 만들었다, 몇 차례 뭐 설명을 했다 이런 정도 내용만 들어오는데요.
그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도출되었고 각각의 주체별로 입장 차이는 무엇이 있었고 이러한 입장 차이들을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또 지원 조직의 입장에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통해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행사에 대한 결과들만 정리하시다 보면은 이 활성화객 수립의 과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수립된 내용을 사업의 큰 목표와 뭐 비전, 뭐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멋진 용어를 만드는데 너무 이제 힘을 쓰시다 보니까 실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멋지게 글을 표현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과 이 사업의 목표를 쉬운 용어로 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는 부분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위 세부 사업의 실행령을 이제 검증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사업의 필요성, 뭐 배경, 목표, 세부 사업 내용, 뭐 추진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동어 반복이 너무 많습니다. 목표인지 방향인지 이런 것들이 뭐 주어와 수로만 도치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세부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은 땅을 사야 되는 것인지 혹은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것인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몇 회 정도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기술이 되시고 예산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을 너무 이제 총론적으로만 표현한다든지 혹은 너무 실무적인 어떤 예산 항목별로만 정리하시면은 이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딜 사업, 최초에 저희가 14년도에 사업을 선정할 때는 경쟁률, 좀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는 한 2대1 정도로 좀 안정화가 됐어요. 뭐 속된 얘기로 표현하면 옆 동네가 떨어지면 우리 동네가 이제 붙는 정도의 경쟁률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연거푸 사업 선정에서 배제되는 아쉬운 지역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문제점을 보면은 최초에 응모를 했을 때 지적을 받았던 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계획만 보완하다 보니 치장만 늘어나는 경우들이 해당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일부 공무원분들, 우리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은 박사님 얘기 다 맞는데 사실 재생사업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지 않냐.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화면은 사탕이죠. 사탕은 설탕이라는 재료로 만듭니다. 99.99%가 똑같은 재료인데요. 누구에게 어떤 맛에 심지어는 어떤 가격에 파냐에 따라서 맛과 색깔과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쇠퇴한 지역의 문제를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 낡은 집, 또 경제적인 활력이 없는 부분 뭐 다 똑같죠. 하지만 조금 더 다가서서 지역의 문제점을 잘 포착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슷하지만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사업의 목표, 전략이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공무원분들 혹은 전문가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뭐 계획을 수립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실 사업 계획을 만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재생사업은 주민 참여에 의한 사업입니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조금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주민분들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만들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다양한 부담 없는 친교 활동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주요한 사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을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 지원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주민분들의 다양한 이해를 파악하시고 또 다양한 갈등을 이해관계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십다는 말씀을 감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열악한 환경에서 이 사업에 지원을 하고 계신 점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가 또 국가 정책에 맞는 형식으로 사업 계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법정 계획의 형식을 띠고 있다 보니 이제 활성화계를 수립하는 어떤 용역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제가 좀 많이 아쉬웠던 거는 이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사업 계획들이 다시 재탕, 삼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분들, 지역 조직에 계신 분들, 또 주민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와 또 지역에 필요한 현안은 우리 용역을 발주하신 행정을 포함한 이 지역의 구성원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지만 우리 용역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 이 마중물 사업 기간은 상당히 유한합니다. 그리고 큰 이변이 없는 한 한 번의 지원만 해드리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마중물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자산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스스로가 재생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생적인 사업 추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재생사업에서도 이 자생적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주민 주체들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최근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최소한의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초기 단계부터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금은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 주민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사업으로 이 주체들을 육성해 나가시고 후속 단계 지원 방안을 사전적으로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사업 앞으로 이제 이미 하고 계신 지역도 계시고요. 또 올해 공모를 준비하고 계신 지역도 계실 텐데요. 정책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단계별로 주도할 수 있는 사업 잘 마련해 주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강의 또 지루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이후에도 좋은 강의들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대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좋은 사업 발굴해 주신 당부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